네, 이번 시간은요, 기초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공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초공사에서 첫 번째 지정이 있습니다. 내가 모래밭에 가가지고 서 있는 것과 내가 맨 땅, 단단한 땅에 서 있는 것과 두 개 비교해 볼 때는 어떤 현상이 많이 틀립니까? 모래밭에 갔더니 발이 쑥쑥 들어갑니다. 단단하게 딱 고정되지 않고 몸이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맨 땅에 가 있으면 단단하죠. 자, 그럼 건물도요, 마찬가지로 모래밭처럼 이런 데 갖다 득 갖다 놓으면 얘가 쓰러질 수 있어요. 단단한 흙일 때는 딱 버티고 있는데 단단하게 해놓고 건물을 세우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땅을 고르자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판판하게. 그것이 바로 지정입니다. 자, 지정의 역할 볼게요. 건축물과 같은 구조체를 지지하기 위한 기초 슬래브의 저면보다 아랫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림 볼까요? 이렇게 기초, 기둥에서부터 기초 내려오죠. 기초가 있습니다. 이 기초를 그대로 놓자니 얘가 뚜르륵 밑으로 흘러져 내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널쩍하게 지정을 만들어 가지고 밑바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밑바탕. 자, 근데 이 밑바탕도 아슬아슬하다, 자꾸 넘어지려고 그런다 할 때는 아주 깊게 말뚝이라든가 또는 피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툭 박아 놓게 되면 어때요?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짧은 못으로 갖다 놓고 박는 것보다 긴 못으로 나무에다 박는 게 훨씬 더 단단하잖아요. 자,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못을 생각하면 돼요.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집안이 있을 때 그 집안을 퍼내가지고 단단한 흙으로 바꾸겠다라는 개량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기초가 단단하게 건물 전체를 받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래밭에서 모래를 한 50cm 퍼내고 거기다가 저쪽에 있는 맨 땅의 흙, 단단한 흙을 가져서 단단 다져놨어요. 그럼 다른 모래밭보다 훨씬 더 단단하겠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대한 지지력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지정을 만들어준다는 거. 지정의 분류가 있습니다. 보통 지정에서 모래, 잡석, 자갈, 밑창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깊은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모래라든가 자갈을 넣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얘가 흔들흔들거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깊게 박자라는 게 깊은 지정이에요. 그럴 때 말뚝 지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지정도 있습니다. 말뚝 지정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깊게 박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깊게 박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강제, 철관 같은 것들을 깊게 박을 수도 있어요. 빔 같은 것도 깊게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든가 강제라든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자리 콘크리트,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아주 깊게 천공한 후에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그것이 제자리 콘크리트고요. 기성 콘크리트는 뭐냐? 저쪽에서 만들어온 우리 전봇대처럼 그런 걸 만들어서 팍 구멍을 파놓고 박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성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특수 지정도 있습니다. 잠암 케이스는 잠암 기초 지정이라 해서요.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둥그런 이렇게 통으로 아예 그냥 푹 박아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 단단하게 흙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잠암. 뭐 네모내도 되고요. 뉴메틱 케이슨 공법이라든가 심초, 아주 깊게 기초를 만드는 그런 기초 말뚝도 있습니다. 이건 종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류. 자, 기초를 볼게요. 기초. 기초는 얕은 기초 또는 깊은 기초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얕은 기초의 종류예요. 흔히 옛날에 우리가 집 지을 때 보면요. 집을 이렇게 짓겠다라고 할 때 여기 맨 땅이 있는데 요 안에다가 이렇게 기초 넣겠다. 요것이 뭘까요? 기둥 밑에다가만 기초를 넣겠다. 그럼 떡립기초입니다. 떡립기초. 근데 이게 조족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벽돌을 쭉 쌓아야 됩니다. 아이고, 벽돌을 쌓으니까 어때요? 여기다가 이렇게 중간에 놓으면 벽돌이 후루룩 흘러내리니까 밑에다가 쫙 지중보를 넣습니다. 아, 그리고 길게 기초를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길게. 그것이 뭐다? 줄기초예요. 또는 연속돼서 기초가 올라가니까 연속기초가 되겠죠. 복합기초는 뭘까요? 두 개. 이렇게 기초가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 기초를 묶어가지고 두 개 묶어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기초. 전면기초는 매트기초라고 합니다. 넓게 그냥 다 판때기를 전부 다 콘크리트로 타설해놓고 기초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전면기초예요. 그래서 온통기초라고도 합니다. 자, 네 가지 구별을 잘 해두시면 좋겠네요.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공부해가지고 다 외워두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독립기초. 자, 기둥 내려와서 이렇게 기초 하나 달라붙어 있지요. 이거는 지중보예요. 그리고 독립기초고요. 복합기초 같은 경우에는요. 기둥 내려오는데 기초를 하나로 묶어서 두 개 기둥을 받친 거예요. 또는 세 개 기둥 받칠 수 있습니다. 연속기초 같은 경우는 기초를 따로 쓰는 게, 독립된 기초를 쓰는 게 아니고 길게 그냥 엮어가지고 기초를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면기초 또는 온통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 전부 다 지하실에 이렇게 깊지막하게 해서
콘크리트를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면 기초 또는 온통 기초다라는 것 쉽게 구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깊은 기초 종류 볼 거예요. 이번엔 깊은 기초예요. 깊은 기초고요. 깊은 기초에서요. 우리 아까 최정에서도 봤지만은 그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게 깊은 기초가 되겠고요. 앞쪽에 봤던 것들을 동기초가 됐든 온통 기초가 됐든 또는 뭐 복합 기초가 됐든 줄 기초가 됐든 그건 깊게 파진 않습니다. 그건 얕은 기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깊은 기초로 할 때는 굉장히 깊게 기초를 묻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말뚝, 피어, 케이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조랑조랑 또 있습니다. 말뚝 기초는요. 역시 말뚝이죠. 말뚝을 박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래서 말뚝 기초는 기초 밑면에 접하는 토층이 적당한 진해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예요. 자, 그건 뭘까요? 이렇게 건물을 지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뭐 모래도 있고요. 뭐 든든하지 못해요. 독립 기초로 하려고 하니까 부동치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땅 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말뚝을 넣자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말뚝 기초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 역할을 못한다, 진해역을 갖지 못할 때 넣는 거다. 그래서 말뚝을 지중해 삽입하고 가중을 집어서 깊은 여기는 단단하다라고 할 때 이 단단한 데다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말뚝을요. 피어 기초도 있습니다.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집안을 굴착하고 자 이렇게 팍팍팍팍 박는 게 아니라 일단 굴착 땅 파자라는 거예요. 굴착하고 그 속에 현장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겁니다. 그럼 말뚝이 쭉 쓰겠죠. 이제 시간 지나면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말뚝이 생기는데 바로 그것이 피어 기초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말뚝을 가져서 박겠다. 그리고 야는 구멍을 판 다음에 콘크리트를 넣겠다. 그럼 케이슨 기초도 있습니다. 지상에서 제작하거나 또는 집안을 굴착을 하고 원위치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통 여기 있잖아요. 콘크리트 통 속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구멍을 빵 뚫어가지고 큼지막한 통을 만든 다음에 깊게 박은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를 넣는 그런 방법. 이것이 바로 케이슨 기초예요. 케이슨 기초. 그래서 뭐 책의 내용에도 있으니까요. 보시고 그림에서도 보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기초가 있으면 여기 아래만 하게 된다. 그 얕은 기초라고 한다면 안 된다. 이 한참 아래 내려가서 여기다 단단한 안반층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기초 밑으로 해서 팍팍팍팍 말뚝을 박든 그다음에 아니면 피어 기초를 쓰든 아니면 이렇게 케이슨 기초를 쓰든 또다시 만들어서 집안이 단단한 층에다가 얘를 떠받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깊은 기초입니다.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특성, 또 기성 말뚝 세우기 작업의 준수사항 보기로 할게요. 이 중간에도 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이 차근차근 보셔요. 중요한 것만 보는 겁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말뚝이에요. 저기 말뚝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만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뚝 사와 이러는 거예요. 저쪽에 가니까 말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콘크리트 말뚝을 만들어서 쌓아놓는 게 있어요. 그럼 엄청 큰 트럭이 와가지고 길게 뭐 한 15m, 20m 되는 이 거리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트럭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현장으로 가지고 오면 얘를 가져와서 딱 이렇게 호이스로 늘어가지고 딱 세우게 되죠. 그때 이렇게 누워있는 걸 세우는 작업이 바로 기성말뚝 세우기 작업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만들었다. 그게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고 현장에서 쓰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그냥 얘를 가져와서 세운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재료의 균질성은 우수해요. 왜? 공장에서 만드니까요. 현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그리고 말뚝 이음 부위에 대한 신뢰성은 대신에 떨어집니다. 이건 뭘까요? 얘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렇게 넣었어요. 얘 넣었어요. 그리고 얘 두 번째 거 더 깊이 내니까 이렇게 놨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접합이.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깊게 이렇게 깊게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를 부게 되면은 이 안에 붙게 되면은 그냥 다 콘크리트가 넓게 뭐 이음매가 없이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합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뚝 이음에 대한 이 부위에서 신뢰성은 떨어진다라는 개념 요거 잘 이해하세요. 자체 또는 자재 또는 자체 그런 하중이 커요. 무거워요. 이거 무겁기 때문에 운반할 때는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 못 실어요. 트럭 같은 데다가. 시공 과정에서 항타로 인하여 자재 균열의 우려가 높다. 요거 항타라고 했어요. 항타는 치는 거예요. 얘를 가져와서 이게 맨 땅이에요. 맨 땅. 여기 있는 걸 가져와서 얘를 가져서 이렇게 세워놓고 위에서부터 팡팡팡팡 쳐서 푹푹푹푹푹푹 박아 내려가야 되니까 어떻다? 여기 위에 치는 부분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우러날 수가 있습니다. 균열.
기성말뚝 세우기 작업 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자, 준수사항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옳게 설명하지 않은 거 또는 올바르게 설명한 거 찾으러 갈 때 요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기계 장비는 정확한 설치 위치를 위해서 견고하고 정확하게 집안이. 그러니까 이거는 요 내용이네요. 장비는 정확한 설치를 위해서, 즉 여기에다가 얘를 박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박는 장치를 세워서 여기다 박아야 되니까 가져와세요. 이 위치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위치가 정확히 된다는 게 첫 번째,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면요. 정확한 기준 틀을 설치하고 중심선을 표시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말뚝을 박겠다라는 것들, 이런 작업이 선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뚝을 세운 다음에는 검측을 해야 되겠죠. 왜요? 말뚝을 박는데 얘가 삐딱히 박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야 되겠죠. 그 점에다가. 그래서 정확한 것도 위치를 잘 잡아서 세운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직교하는 이 방향으로부터 이쪽도 간격과 위치를 꼭 검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아놓으면 빼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음 세 번째 점 보면요. 말뚝에 경사도가 있어요. 연직도, 즉 말뚝을 세우는데요. 얘가 이렇게 말뚝이 누우면 안 되잖아요. 이거 수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수직 세우기 어려워요. 왜일까요? 위에서부터 항타 쳐내려가니까 얘가 박을 때 수직으로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약간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연직도는 100분의 1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별 하나. 평면상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4분의 D는 말뚝 바깥 지름이에요. 와, 그 다음에 100mm 중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 위치가 여기에, 이게 여기에 지면이 있으면은 요 위치 딱 박혀져야 되는데 약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옆에 있는 말뚝 계속 있는데 이 위치가 조금씩 변경이 되다 보면요. 이 끝에 가서는 여기에 박혀야 될 말뚝이 여기에 박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분의 D라든가 또는 100mm 이상 벗어나지 않게 둘 중에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좁혀라. 즉 정확도를 높여라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읽어두시면 되겠네요. 이것도요. 자, 그리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말뚝 공법이 있어요. 말뚝 박는 공법이에요. 이것은. 자, 프리보링 공법이 있습니다. 프리는 뭘까요? 미리, 먼저, 사전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링, 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뚫자. 뭘 뚫겠냐? 오고를 뚫자라는 거예요. 오고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뾰족한 거. 얘를 팡팡팡팡팡팡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멍을 뻥 뚫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에 기성 말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뚫으니까 이렇게 구멍이 생기니까 말뚝 있으니까 얘 가져와서 세워가지고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 말뚝을 압입, 누르는 거예요. 또는 타입,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압입보다는 타입이 망가질 우려가 많죠. 압입은 누르는 거니까 누르면 되는데 때리는 건 탕탕 치니까는 얘가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균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입이 좋은데 그건 뭐 현장마다 조금씩 상황은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런 공법이 프리보링 공법입니다. 그래서 항타 또는 경타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수사공법, 수사식이라는 거, 물을 뿌린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또는 수세에서 말뚝 선단에 고압의 물을 분사해서, 자, 물을 계속 막 내려가는데 물을 여기서 계속 세게 분사하니까 흙이 계속 파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수사공법이에요. 그리고 압입식도 있어요. 이렇게 잭으로 유압잭으로 해서요, 누르는 겁니다. 쭉 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잭으로 말뚝머리에 큰 하중을 가해서 박는 게 바로 압입식이에요. 눌러서. 자, 그 다음 중굴공법이 있습니다. 중굴공법. 중굴공법은 구멍을 파는 거예요. 중굴. 말뚝의 중공부에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오고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 안에다가 오고를 넣은 상태에서 오고를 돌리게 되면 관은 같이 내려가게 되겠죠.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뚝의 중공부에 오고를 삽입해요. 매설하는 공법이 바로 중굴공법이 됩니다. 이것들 구별하시면 되겠고, 문제에서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설명이 나와 있을 때 틀린 것을 고르시면 틀린 거 찾으면 됩니다.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보도록 할게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 1번 콘크리트 재료가 있네요. 콘크리트 재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시멘트가 되겠죠.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 물, 그 다음에 이제 혼화제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제일 1의 재료는 시멘트예요, 시멘트. 그래서 시멘트에 대한 성질이라든가 시멘트에 대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특성에서도 물론 나오겠지만은 뭐 치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분말도에 대한 부분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문제는 나옵니다. 적어도 1개, 많으면 3개까지도 나옵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와 같이 묶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알아두실 부분이다라는 거. 시멘트의 성질을 볼게요. 성질에서 응결이 있습니다. 경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결이 있습니다. 모래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밀가루 얘기해볼까요? 밀가루 가져왔어요. 가루죠, 가루. 분말이에요. 분말은 그대로 놔두면 굳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뭘 넣어요? 물을 넣잖아요. 물을 넣고 반죽을 살살 해가지고 갑니다. 물을 조금 넣으면 반죽이 잘 안 되니까 물을 좀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럼 반죽 잘 되죠.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질쭉질쭉해서 쓸 수가 없겠죠. 그럼 만두 못 만들어요. 국수 못 만들죠. 이렇게 밀가루가 있으면 그 밀가루 가루를 시멘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멘트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듯이 물을 계속 첨가하게 되면은 그리고 반죽을 하게 되면은 굳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굳기 시작을 하는 게 경화예요. 이 경화가 되게 되면은 다 굳었어요. 이제 응결된 거죠. 자, 다 굳었다라고 해서 뚝 눌러보니까 껍데기는 단단해졌지만 쑥 들어가요 안으로. 안쪽에는 아직 굳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게 허등결이에요. 그래서 응결은 수량, 온도, 분말도, 화학성분, 풍화, 습도 등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시멘트에서 응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놓으면 여기에 관계가 없는 것,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면 됩니다. 다른 걸 갖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 그 다음에 허등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수, 즉 물을 부어가지고 비볐어요. 그런 게 가수예요. 가수 후에 발열을 하지 않고, 자, 발열됩니다. 시멘트는요, 물을 붓고 비비기 시작하면 열이 나요. 그게 발열이에요. 그 열이 나면서 굳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발열하지 않고 굳었다가 다시 묽어지며, 굳은 척 했다가 묽어지는 거예요. 굳은 척 했다가. 막 비볐어요. 그냥 놔두면 물이 떠오르거든요. 그럼 이제 굳은 것처럼 보이는데, 쓱 긁어내면 아직 안 굳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허등결이에요. 그래서 굳었다가 다시 묽어지면서 경화되는 현상이 허등결이에요. 응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응결 안 된 거. 겨울철에 얼음이 다 얼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발쓱 밟았더니 얼음이 깨져 들어갔어요. 그런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다시 응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음 풍화라는 게 있어요. 풍화. 바람에 불게 되면 시멘트는 밀도가 낮아진다라든가 기타 풍화가 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좋다 나쁘다? 나쁘다. 풍화되는 것은. 풍화는 시멘트가 대기 중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자, 대기 중에는 수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습도가 0이 아닌 이상 습도가 10%든 20%든 30%든 50, 60, 70, 80, 90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장마철에는 80, 90이잖아요. 그렇게 수분이 많은 수분이 있어서 그 수분이 시멘트와 접합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굳게 됩니다. 물을 투입하지 않아도 굳게 돼요. 그러면 쓰질 못합니다. 오래된 시멘트는 그래서 덩어리집니다. 그 덩어리지는 현상이 풍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멘트가 대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수화작용으로 해서 수산화칼슘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탄산칼슘이라든가 탄산석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굳기 시작합니다. 단단하게 굳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스러집니다. 그럼 얘는 물을 타가지고 물을 섞어서 시멘트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된다? 단단하게 고정되는 성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단하게. 그래서 그런 풍화작용이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장해 놨다가 사용하는 그런 시멘트는 항상 재시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상 뭐 지난다라든가 할 때. 자, 그 다음 시멘트 이 분말도가 큰 경우의 영향이에요. 밀가루도요, 거친 게 있어요. 그리고 고운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모래도요, 가는 모래가 있고 굵은 모래가 있어요. 그럼 가는 모래는 분말도가 큰 거예요. 굵은 모래는 분말도가 작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밀가루인데 아주 고운 밀가루도 있는데 거친 밀가루가 있어요. 아주 고운 밀가루가 바로 시멘트 분말도가 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멘트 분말도가 큰 경우에는 수화작용이 빠르다. 자, 물과 만났을 때 빨리 열이 나면서 발열되면서 굳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굳은 만큼 발열량은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럼 빨리 굳었어요. 강도가 빨리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강도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짱, 그죠? 그 다음에 시공연도가 좋고 대신에 부드러우니까요. 물을 싹 넣어가지고 비비기가 좋아요. 거친 거보다. 그래서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수밀한 콘크리트가 가능하다. 모래가 가는 모래일수록 그릇에 담았을 때 밀도가 높아요. 잘 안 들어가죠. 굵은 모래일수록 누르면 자꾸 들어가요. 뭐 이쪽 저쪽 막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밀한 게 아니에요. 가는 모래에는 물을 볼 때 물이 잘 안 들어가지만 굵은 모래에다 물을 부으면 쑥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수밀하다, 밀도가 높아가지고 물이 잘 침투하지 않는 게 수밀한 거예요. 수밀한 콘크리트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시멘트 분말도가 높은 곳으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개념. 장기 강도는 저하된다. 자, 초기 강도는 증가되니까 대신에 장기 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화가 되기 쉽다라는 거. 자, 요 세 가지만 적어놨는데 이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멘트 종류를 볼게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도 있습니다. 조강, 거러, 플래시, 백색, 알루미나 시멘트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면서요. 이것도 다 외울 수 없어요. 외울 것도 외우고 읽어둘 건 읽어두는 거예요. 특성을 잘 예리하게 잡아두십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초기 강도의 발현은 늦으나, 자, 밑줄 쫙 껐습니다. 자, 그럼 초기 강도의 발현은 늦으나, 그럼 초기 강도는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장기 강도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장기 강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한 줄 쫙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 이용하는 게 매스 콘크리트라든가 아주 넓은 면의 콘크리트를 막 발라놓는 거예요. 그냥 타설하는 거예요. 또는 댐공사, 댐이라든가 이런 것, 또는 차평 콘크리트 이런 공사 이런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고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습니다. 조강이니까 빠르다, 강하다, 빠르게 강하게 일칙. 그래서 조기 강도를 크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예요. 얘랑 반대죠. 자, 빨리 굳게 한다라고 할 때는 빨리 굳으니까 수화열은 빨리 발생되고 커져요. 얘는 수화열이 어때요? 낮겠죠. 그래서 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빨리 공사를 해야 될 때, 긴급 공사라든가 한중, 즉 추울 때 공사한다라든가, 물은 빨리 안 굳으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수중 공사에 필요한 것이 바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예요. 자, 이거 이해하셨죠? 자, 별 하나, 이거는. 고로 시멘트도 있습니다. 수화열이 적고 응결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해안 공사에 쓰는 경우도 있고, 플라이 애쉬 시멘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화열이 적고 그다음에 장기 강도가 크고 수밀성이 좋다. 밑줄 쫙. 얘도 하천이라든가 해안이라든가 해수 공사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 얘도 문제가 나와요. 자, 그다음 백색 시멘트도 있습니다. 백색, 색이 하얀 거네요. 이 백색 시멘트는 조기 강도도 크고요. 빨리 강도를 내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항상 수화열은 높습니다. 이 관계 이제 다 이해하셨죠? 화학 적용에 대한 저항성이라든가 내화학성이 큽니다. 그리고 수축도 적어요. 그래서 백색 시멘트. 색을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얀 백색 시멘트로 쓰기 위해서 많이 써요. 알루미나 시멘트도 있습니다. 이거는 산화철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백색 점토와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그런 시멘트예요. 그 특성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도요, 교재를 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재료에서요, 골재. 시멘트에다가 골재를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고, 혼합제 넣고, 배합을 할 때 그 골재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단단하게 강도가 유지되기 위해서 골재를 넣습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해요. 이때 골재의 품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견고하고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해야 된다. 자, 뻔한 내용은 그냥 쭉 읽어보세요. 당연하죠. 자갈이 있는데 그 자갈이 부스러집니다. 그럼 여기다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불에 타지 않아야 돼요. 당연하죠. 밀도는 그대로 유지돼요. 당연하죠. 구형으로, 자,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형. 요렇게 생긴 자갈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요렇게 생긴 자갈을, 골재를 가져서 넣는 게 낫다는 거예요. 동글동글한 것이 비벼지기 좋으니까. 근데 너무 동그래가지고 야구공이나 뭐 탁구공처럼 동그란다, 그런 돌은 없겠지만 그런 돌 쓰는 것보다 약간의 거친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마찰력도 좋아져요. 구형으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판이 길쭉한 형태가 아니라 거의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구형으로 표면이 거친 것, 자, 밑줄 쫙 갑니다. 표면은 매끄러운 것보다 거칠게 해서 접착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좋게 한다는 것, 요거 중요.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겠죠. 불순물 있는 거는 닦아서 씁니다. 세척해가지고요. 청정해야 된다. 크고 작은 골재.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네요. 크고 작은 골재를 했어요. 잔골재와 굵은 골재. 이게 섞여 들어야 돼요. 굵은 것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잔골재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데다 채워줘야 되겠죠. 밀도 높게. 그래서 굵은 것과 잔 것이 혼합돼야 된다. 그리고 입도가 적당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굵은 골재 위주로 해서만 사용한다라고 할 땐 틀리게 되겠죠. 골재의 강도는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이 된다. 밑줄 쫙 끄세요, 여러분들. 이거 골재의 강도예요.
경화한, 즉 시멘트가 굳어져 있는 상태의 강도와 비교해 볼 때는 골재가 더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재의 강도는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이 된다는 거. 요것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 시멘트 분말도의 큰 경우는 요거는 시멘트 분말도가 크게 되면은 수화작용도 빠르고 발열량 커지고 조깅도 커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내용이네요. 봤으니까 넘어가기로 하자. 이거는 또 중복되는 거니까요. 자, 요거 골재의 품질 요구사항 언제 어느 때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적어도 한번 건너뛰어서 여러분이 한 번에 물론 합격하시겠지만은 요번에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 다음번에 이거 나옵니다. 요번에 시험 봤는데 얘가 나온다? 그럼 합격이죠. 잘 봐주세요. 자, 골재의 함수 상태 볼게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골재에도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물이 들어가요. 물속에 있는 돌을 꺼냈을 때 표면만 물이 젖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부로도 침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재의 함수 상태에서 이 정의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함수량은 수변 상태에서 골재가 함유하는 전수량에서 함수량이고, 그리고 흡수량 같은 경우는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표면은 건조한데 내부에는 물이 있는 거. 껍데기는 말라 있는데요. 그 안에 물이 있다는 그런 상태가 흡수량이에요. 그리고 표면 수량이 있습니다. 함수량과 흡수량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효 흡수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효 흡수량은요, 흡수량과 기건 상태, 공기 중에서 마른 그런 상태예요. 기건 상태의 골재 내에 함수된 수량의 차이예요. 얘는 문제 나올 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흡수량과 기건 상태의 골재 내에 함유된 수량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1. 함수량, 2. 흡수량, 3. 표면 수량, 4. 유효 흡수량. 답은 유효 흡수량.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읽어두세요. 하면서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요. 절건 상태는 절대 건조, 완전히 골재가 껍데기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마른 상태. 기건 상태는 껍데기는 말랐지만 안쪽에는 약간 수분 있는 상태. 표건 상태는 껍데기는 말라 있지만 안쪽에 이렇게 수분 있는 상태. 자, 수분 상태 같은 경우는 안쪽에도 습하게 물, 즉 수분기가 있고 껍데기에도 물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제일 물을 많이 흡수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유효흡수량 있죠? 유효흡수량 있죠? 유효흡수량은 뭘까요? 기건 상태와 표건 상태의 차이. 이를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얘예요. 자, 콘크리트의 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 이제 비벼야 됩니다. 배합을 할 때 결정 요소가 있습니다. 시멘트의 강도 적절히 높아야 되겠죠. 자, 풍화되지 않은 시멘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멘트 안에다가 물을 섞는데 그 비율이 물 시멘트 비가 된다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묽어집니다. 물을 적게 넣게 되면 된 비빔이 됩니다. 이거 시멘트 시공할 때 그런 그 시멘트에다 물을 적게 넣게 되면 비비기가 힘들어요. 잘 안 비벼질 수도 있습니다. 슬럼프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처인데 얘를 여기다 넣고 다져가지고 쓱 드니까 얘가 이렇게 부스렸다. 이 높이가 크다라고 할 때는 얘는 묽은 거예요. 너무 묽어도 안 됩니다. 너무 되면 그냥 서 있겠죠. 이런 시공성이 좋지 않게 됩니다. 자, 골재의 크기라든가 잔골재율이라든가 소요 공기량 이런 것들이 배합을 결정하는 데 요소인데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콘크리트 배합에서 배합을 결정할 때 그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여기와 관계없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을 크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어쨌든 건조되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을 하게 돼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건조 수축이 될 때에 이런 것들 때문에 건조 수축이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건조 수축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열이 받아서 또 확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를 두게 됩니다. 조인트. 그래서 건조 수축을 크게 하는 요인은요.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건조하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시멘트 분말도가 크게 되면은 건조 수축이 증가하게 됩니다. 분말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주 고운 것일수록 빨리 경화가 되기도 하지만은 수축도 많이 됩니다. 골재의 건조 수축이 크고 양이 많을수록 골재 자체가 건조 수축이 클 경우에 그리고 그 양이 많을수록 또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재가 경질로서 단단하죠. 탄성 계수가 작고 흡수율이 클수록 흡수율이 크다는 것은 물을 그만큼 많이 흡수한다는 것이고 그 물이 빠져나가면서 수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가하겠죠. 단위 수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가 생기고요. 온도가 높을 경우라든가 또는 습도가 낮을 경우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별 둘. 온도가 높게 되면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
될 수가 있고 습도는 낮게 되면 물이 덜 침투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습도가 빠져나가면서요. 빨리 이렇게 건조 수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재 단면 치수가 작아지면 증가한다. 아, 이거 중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재의 단면 치수가 작아지면은 건조 수축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단면일 때는 수축이 덜 된다라는 건데 작으면은 이게 마르면서 수축이 많이 된다. 그런 뜻, 수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차근차근 읽어볼 부분이네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한 번 정도 읽어가지고 잘 이해를 해두세요. 자, 콘크리트 시공이에요. 부어넣기 계획이 있습니다. 시공 순서는 무리가 없도록 한다. 차근차근 시공해라. 즉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해라. 그리고 이음 길이는 짧은 곳으로 한다. 이음 길이를 길게 하지 않는 것이고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이 없는 곳에서 부어넣기 해야 되겠죠. 강도에 영향이 있는데 부어넣기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이음의 위치는 단면이 적은 곳이 유리하다. 밑줄 쫙 끌게요. 이음의 위치는 단면이 적은 곳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짧은 이음 길이는 짧게 하는 것처럼 작은 게 좋아요. 넓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콘크리트 타설 시 온도와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다져져야 된다. 충분히. 이거 중요. 충분히 다져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된다? 재료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타설 시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타설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비비기 시작을 해가지고 타설을 한 상태에서 외기온도 25도씨 이상일 때는 1.5시간 이내에 타설하라고. 외기온도가 25도씨 미만일 때는 온도가 낮죠.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게 2시간 이내에 타설을 하라는 거예요. 외기온도가 25도씨 이상으로 해서 온도가 높게 되면요. 얘가 빨리 양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하라는 거예요. 더. 자, 이해하셨죠? 요거 잘 알아두시고. 콘크리트 이음이 있어요. 이음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길게 치지 못하니까 레미콘을 가져와서 이만큼 나눠 쳐야 됩니다. 그럴 때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 자, 전단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힘을 줬어요. 이쪽에서는요. 이쪽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힘을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러지게 되겠죠. 어디가? 여기에 땡깡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바로 전단력이 되는 겁니다. 이 전단력, 부러질 수 있는 곳에서 이음을 하나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전단력은 가급적이면 작은 위치에 있는 곳에서 이음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힘이 많이 발휘되는, 많이 누르고 있는 그 응력이 큰 곳에는 이음을 할까요? 안 합니다.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응력이 집중되는 곳은 피한다라는 거, 이거 중요.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이건 뭐 뻔하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보는 스팬의 중앙부에서 이어친다라는 거, 이것도 봐두세요. 보는 스팬의 중앙부. 자, 어떻게? 보는 스팬의 단부에서 이어친다. 그건 뭘까요?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요. 보가 이렇게 가는데 단부는 이쪽이고 중앙부는 여기예요. 그러면 이어치기 할 때 여기다가 끊고 이어치기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나머지 할까요? 안 그래요. 똑 부러집니다. 여기에서 이어치라라는 거예요. 중앙부에서. 기둥 및 벽은 바닥 슬래브 및 기초 상단에서 이어치고요. 캔틸레버보는 이어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밑줄 쫙 끄세요. 캔틸레버보는 밖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부위는 끊어친다? 안 되죠.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어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타설참.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 앞쪽에서 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이어치기 시간 간격입니다. 외기온도 25도 초과일 때는 2시간 이내에 이어치기 하고요. 외기온도 25도 이하일 때에는 2.5시간의 시간 내에 이어치기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 부분하고 우리 앞쪽에서 봤던 타설 시간하고 두 개 꼭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잠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구별해 두십니다. 자, 특수 콘크리트 볼게요. 특수 콘크리트 종류가 있습니다. 한중, 서중, 메스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한중 콘크리트는 한중, 추울 때네요. 한중이니까요. 평균 기온 4도씨 이하가 예상되는 조건일 때 그때 한중 콘크리트 시공이라고 합니다. 타설 시에는 온도, 최저 온도가 있겠죠. 4도씨, 추워요. 근데 타설할 때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물이 얼어버립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최저 온도는 10도씨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서중 콘크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엄청 더울 때 콘크리트 타설 공사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골재, 물 등의 재료를 냉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되면은요, 닿자마자 얘가 발열이 돼가지고요, 재료 분리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건조 수칙이 빨리 나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타설 시 온도는 35도씨 이하로 해서 1.5시간 이내에 타설하는 것이 좋다. 빨리 시공한다는 거예요. 이건 빨리.
매스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타설 온도는 가능한 한 낮게 한다. 넓은 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요, 넓은 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천천히 빨리 응결이 되기 시작하면, 경화되기 시작하면요, 어디선가 균열이 생기니까 천천히 해서 응결 지연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 기포가 많아요. 경량이에요. 콘크리트가 가벼워요. 얘네들보다. 그래서 천연 규석이라든가 생석회, 석고, 시멘트, 물을 고온 고압에서 양생한다. 자, 이거 잘 알아두실 거예요. ALC 콘크리트, ALC 그냥 ALC가 그냥 바로 오토클레이브 콘크리트, 기포 콘크리트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 잘 알아두세요. 요거. 그리고 경량이에요. 흡수율이라든가 투습성이 좋습니다. 단열, 내화, 흡음성이 우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1순위 경량 기포, 이거. 2순위 서중, 3순위 수밀, 4순위, 5순위 이런 정도를 잘 알아두세요. 어차피 다 알아둬야 되네요. 자, 수밀 콘크리트는 단위 수량이라든가 물 결합 제비는 작게, 굵은 골재량은 크게 한다라는 것. 단단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아주 물이 침투하지 않게 치밀한 그런 콘크리트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수밀 콘크리트입니다. 다섯 번째, 철근 공사가 있습니다. 철근 조립 순서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 공사에서는 철근을 조립할 때 기초부터 합니다. 그리고 기초가 들어갔죠? 기초. 자, 그다음 기둥이에요. 철근. 여기 기초 철근 배치. 그 다음에 기둥 철근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이 있으면 옆에 벽, 그쵸? 그 다음 벽이 있으면 위에 보 철근, 그쵸? 그 다음에 위에 바닥판 철근, 그쵸? 그 다음에 계단. 이 순서대로 철근을 조립한다는 거 별들. 철골,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요? 철골이 있네요. 그럴 때는 기초, 기둥, 여기까지 똑같네요. 근데 보가 들어간다. 왜? 이렇게 기초가 있고요. 기둥 매달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볼을 걸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을 조립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골, 철근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의 차이예요. 그래서 알아두실 건 얘를 알아두셔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 특히. 자, 슬래브에서 사변 고정인 경우에 철근 배근을 많이 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닥이에요. 바닥판. 바닥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바닥이 만약에 있다. 여기 기둥이 내려오고 보가 있고 하다. 여기 기둥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쪽 방향이 단변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 장변 방향이에요. 철근을 이렇게 놨어요. 중간에 이건 주간이에요. 그리고 기둥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다가 철근을 배치해요. 이거는 주열이에요. 주열이 있는데. 그래서 단변 방향의 주열대에서 단변 방향, 짧은 방향이죠. 여기에 철근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백은. 그 다음에 단변 방향의 주간대, 그 다음에 여기 듬성듬성. 그 다음에 장변 방향의 주열대, 이쪽에 세 번째 많이 촘촘히 이쪽 장변 방향이니까요. 그 다음 장변 방향의 주간대. 그러면 이 중간엔 조금 이렇게 순위 됐죠? 1순위, 그죠?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그 다음에 다시 4순위 이렇게. 요 개념 알아두세요. 철근의 피복 굵게가 아니라 두께예요. 철근의 피복 두께 확보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 문제로 나와요. 다음 중 철근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데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이 문제가 나옵니다. 내화성이라든가 내구성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구조 내력 확보라든가 부착력 확보도 역할을 합니다. 골재 유동성 확보도 되죠.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철근의 부식 방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을 봤습니다. 얘가 피복 두께예요. 여기에 거푸집을 짜 넣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어요. 근데 부어 넣기 전에 철근을 배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철근 맨 바깥에 들어오는 철근의 끝에서부터 피복된 이 끝에까지, 이 부재 외면까지 요 거리가 바로 피복 두께예요. 이게 피복 두께예요. 여기 철근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 철근에서부터 부재 단면 끝까지. 이 끝에까지 요 거리가 피복 두께예요. 얘가 너무 작으면 골재가 안 들어가요. 너무 크게 되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부착력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선으로 유지해 줘야 됩니다. 얘것은 철근 간격입니다. 이것은요. 이건 철근 두께가 되고요. 철근 치수, 순 간격과 그다음에 철근 치수 이런 것도 한번 그리면서 모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두께, 요 두께라 간격을 유지해주는 요 부분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철근의 피복 두께입니다. 자, 읽어두시면 되겠네요. 자, 철근이 이음이 있어요. 이음의 위치, 철근이 있는데 이렇게 철근을 가지고 와서
길게 쓰는데 100m, 200m 한꺼번에 못하니까 어딘가에는 철근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고 그럼 묶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철근의 이음이에요. 이음. 이음의 위치는 구조상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인장 응력이 작은 곳에 둔다라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게 너무 센 곳에 두면 팍 풀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인장 응력, 즉 잡아당겨지는 힘이 이 부분에서 작은 곳에 두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해되시겠죠? 늘어나는 힘이 강한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근 이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배치하고 이쪽으로 가서는 여기에 또 배치하고 이렇게 엇갈리게. 철근 이음의 위치는 되도록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이 위에랑 비슷하네요. 동일한 개수의 철근수의 반 이상을 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끔씩 나옵니다. 반 이상을 이어서는 안 된다. 절반 이하로 미만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D35로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없다. 이게 조건이에요. D35를 초과할 땐 두꺼우니까 이음은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이 앞쪽부에서 겹침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의 겹침 이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부로에서 앞쪽부에서 이 겹침 이음을 하는 거예요. 인정부는 아니 됩니다. 뜻이 되겠죠? 철근의 이음이에요. 자, 철근의 정착이에요. 철근을 정착을 할 때에는 보의 주근, 보가 있으면은 이 보에서 가는 철근은 가게 되는데 어디다 있겠냐? 당연히 기둥이 있으면 기둥에다 이어야 되겠죠. 그런 뜻. 작은 보의 주근은 큰 보, 보가 있습니다. 이 보가 있고 이렇게 갔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걸치는 보도 있어요. 작은 보 같은 게 어디다 큰 보에 걸치게 되겠죠. 그것들. 직교하는 단부, 보 및 기둥이 없을 때에는 상호간에 서로 정착, 이건 없을 때는 서로 정착하는 것이고, 기둥의 주구는 기둥이 있으면 어디다가 기초가 있으면은 기초로 내려와야 되겠죠. 기초의 정착. 바닥 철근은 보 또는 벽체에 정착하면 되겠죠. 바닥에 철근을 배쳤다. 이거 어디다 놔요? 보로 와야 되겠죠. 당연히. 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지증복, 땅속에 들어가는 그런 지증복의 주구는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하면 되겠죠. 이것도 아주 흔하게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철근을 정착을 할 때 정착 위치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놓고 여기서 바꿔내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좀 부지런히 봤어요. 두 번째 시간은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문제 나오는 게 보통 2개에서 3개, 많게 4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멘트라든가 기타 골재에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5개, 6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25%, 20문제 중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6문제 정도는 25%잖아요. 이 시공 과목에서는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니까요. 차근차근 읽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